저는 소개받은 한상필이고요. 오늘 그 3일 동안 반응기 고급 설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EDRC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재밌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반응기 설계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너무 많은 걸 전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핸즈온 세션을 2개,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3가지가 굉장히 반응기 설계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반응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포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그죠?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사오든지 반응기 업체한테 의존하든지 라이센서한테 의존하든지 근데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한 거를 우리가 반응기 설계하기 위해서는 메소돌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일 동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오늘 방금 소개해 주신 저희 소프트웨어는 G프람스랑 CFD 소프트웨어,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플루언트를 하는데 그 2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반응기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귀중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반응기를 어떻게 설계를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근데 강의만 드리면 사실은 지루하고 하니까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이제 꾸몄는데 그래서 오늘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스 빌더,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빌더랑 플루언트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루언트는 지금 보니까 설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플루언트 15.0을 꼭 써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링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버전이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이제 프로세스 빌더에 저희가 이 과제는 15.0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플루언트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설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조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설치를 쭉 하시면 되고요. 다만 프로세스 빌더는 오늘 꼭 써야 됩니다. 오늘 한 2시간 이후부터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빌더는 지금 잘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빌더가 지금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빌더가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오전 강의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USB를 나눠드렸는데 그 USB는 그 설치랑 관계없이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디렉토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핸즈온 세션 할 때 필요한 재료들, 뭐 템플릿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설치랑 관련 없이 이 USB를 안 받으신 분은, 다운을 안 받으신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교님들한테 USB를 받으셔가지고 꼭 본인 컴퓨터에다가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CFD 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한 1.3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하여튼 반대 약간 시간 몇 분은 걸릴 수 있으십니다만 그렇게 이제 다운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프로세스 빌더 설치가 안 돼 있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가지고 조교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쓸 버전은 프로세스 빌더 정식 버전 1.0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델 빌더라든지 프로세스 빌더 베타를 깔아서 쓰시고 계신 분들은 꼭 다시 정식 버전으로 깔아서 설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 빌더 까는 거는 거의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요 IP 어드레스를 넣을 수 있게 지금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나중에 옛날에 설치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 까시고 나서 환경 변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PSE-LMD 라이센스 파일이라는 요 정보를 찾으셔서 IP 어드레스가 골뱅이 요거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요거로 돼 있으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준비는 강의 하시는 중간에 뭐 조교들하고 하실 거라고 보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3일차
사실은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8시간, 9시부터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 1시까지 4시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인트로덕션을 할 텐데, 인트로덕션에서는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반응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하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을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모델링 기법들이 왜 어떤 모델링 기법들이 필요하고 왜 과거에는 무수히 많은 모델링 기법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왜 지금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층 촉매 반응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멀티튜블러 리액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텐데, 이 부분은 반응기 이제 모델을 만들고 프로세스 빌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키네틱 파라미터를 구하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CFD랑 커플링을 해가지고 3차원 디자인을 완성하는 트레이닝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까지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CSTR. 여러분도 CSTR도 많이 쓰시죠, 그죠? 폴리머 반응기, 그 다음에 멀티페이즈 반응기, 크리스탈라이저, 굉장히 우리가 교반 반응기 많이 쓰는데, 교반 반응기 설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코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교반 반응기의 믹싱은 교반기 설계할 때 우리가 믹싱에 대한 기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CFD 파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멀티조널 기법을 이용해서 지프람스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지프람스에서 다시 또 CFD로 넘겨주고, 여러 가지 이제 CFD와 기법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리액터 설계하는 기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토탈 플랜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내용을 집어넣는데, 이게 갑자기 왜 들어왔냐? 이거는 이제 반응기 설계 코스니까 당연히 반응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반응기 사이징이나 반응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반응기 단독으로 사이즈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토탈 플랜트 내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최적화 상황에서의 반응기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날 토탈 플랜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들어갔습니다. 랩업하고 이제 끝낼 예정인데, 사실은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는 대신에 제가 이제 여기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가지고 도큐먼트 파일이나 PPT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마지막 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셔야 될지는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혹시 코스트 디테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오른손잡이다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또 카메라 찍으신 분들은 왼쪽을 좀 쓰라고 하시는데 뭐 내용은 마우스는 똑같이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시작할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그림인데, 이게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겪는 일이에요. 겪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랩에서 뭔가를 열심히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뭐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럼 이제 파일럿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으로 이제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뭐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파일럿에 가서 또 별의별 트라이얼 에러를 다 하고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또 만들게 나온 다음에 이제 플랜트로 가서 이제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랩에서 파일럿으로 가는 과정, 파일럿에서 플랜트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나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그 돈과
그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만약에 뭐 플랜트 같은 경우에 그거를 몇백억이나 몇천억이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해 놓고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무수히 많은 트라이 에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잃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화학회사, 뭐 화학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겪는 일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고, 또 하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내가 A라는 프로덕트를 내야 되겠다라고 개발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안 나와 버리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나면 뭐 반값이 된다든지 10분의 1값이 된다든지 전혀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켓을 내는 부분하고 실패 없이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화학회사라든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갔다가 거꾸로 가고 아예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어찌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디자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버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오버 디자인을. 근데 오버 디자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랑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 공장에 가보면 이게 뭐 생산팀에 가보시면 매년 굉장히 많은 이제 생산성 증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역으로 보면 이미 공장이 더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됐고 지어졌기 때문에 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작 날부터 우리가 최적으로 돼 있다. 그럼 그 공장 절대 더 못 만듭니다. 대신 뭐가 최적화되어 있겠어요? 설계랑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날부터 나는 최적의 프로핏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화학회사라든지 인더스트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트로듀션에 설명드릴 거는 왜 이게 안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스케일업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반응기 설계랑 스케일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케일업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반응기 설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응기 설계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스케일업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연관시키고, 또 스케일업을 하겠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반응기이기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반응기 스케일업입니다. 자, 그러면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좀 스케일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리액터 디자인하고 직접 관계된다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스케일업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덕티비티가 있고, 그게 딱 됐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루베짜리 반응기, 뭐 10만 톤짜리 공장을 짓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뭐 물질을 넣어서 뭘 만들고 해서 딱 아이디어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알면은 그냥 바로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이럴지 알면은. 데이터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로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예요. 내가 A라는 프로세스를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유닛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반응기에 포커싱만 시켰지만 반응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도대체 스케일업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만들어 보지 않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그죠? 만들어 보지 않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설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들어 보지 않고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공장,
라이센서라든지 뭐 아니면 리액터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그죠? 그걸 똑같이 가져온다. 아니면 약간 변형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는 일이에요. 라이센서한테 사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점점 이게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프로핏이 많이 나는 프로덕트는 안 팝니다. 아예. 그죠? 우리한테 프로세스도 안 주고 팔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독자 개발해야 되고 독자 개발을 해야 될 때도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피해서 해야 돼요. 특허 피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뭐 하기 전에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결국 이 데이터를 만들 방법은 모델링 테크놀로지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 또 원하는 조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한테는 경험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이제 프리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모델링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야 되는 명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줄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 얻기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는 남들이 전혀 안 하는 뉴 투 월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레퍼런스도 없는 상황도 돼버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풀스케일 데이터야. 풀스케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도 없고 그거 우리한테 알려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한테 의존할 수밖에. 왜 모델링을 얘기할까요? 왜 실험을 얘기를 안 할까요, 여기서? 랩하고 파일럿,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랩하고 파일럿 간 거 가지고는 거기서 플랜트가 예측이 안 돼요. 이대로 안 나와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플랜트에서 어떻게 똑같이 나와야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결국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도 예측이 들어가죠. 그럼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해줄 뭔가 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장 지어보고 결정할 거면은 공장 지어보고 결정 지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공장을 짓기 전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방법이 모델링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화학 산업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이제 반응기 설계 많이 했고 많이 했지만 뭐 시뮬레이션만 해서 가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설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초창기에는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예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모델링이랑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에 원하는 거 결국 사람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는 못해. 어떤 실험을 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실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말고 갑자기 사이즈가 뻥튀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많이 바뀐다든지 실험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좀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맞는 데이터를 창출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가 모델링에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델링이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실험에서 도대체 못하겠는 부분은 왜 생기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이 어떤 설계치나 운전치가 도저히 실험 장치로는 테스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줘야 될 때, 그러니까 사이즈를 우리가 내가 실험은 1루베까지 했는데 내가 짓고 싶은 거는 100루베짜리라든지, 그죠? 아니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도저히 실험 조건으로는 우리가 구현하기 힘든데, 그죠? 뭐 주변 이렇게 했겠지만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좀 조건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럼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험을 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험을 다 하기에는 너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타임 투 마켓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내가 뭐 개발해가지고 뭐 10년, 50년, 10년, 20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빨리 가야 돼. 나 필요한 실험만 몇 개 해가지고 딱딱 예측해가지고 딱 만들고 싶어요. 그죠? 제약이 있어요. 빨리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로적으로 이제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실험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이유. 따라서 모델링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링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반응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공장에서 계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잘 맞췄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지금까지 만약에 모델이 잘 맞췄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아예. 왜냐하면 잘 맞췄으니까 랩에서에서 당연히 파일럿이 예측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실패를 안 하죠. 파일럿에서 파일럿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실패를 안 하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모델을 원래 못 맞추고 그냥 이만큼 바운더리 중에 한 요 정도 걸러주는 거고 실제는 파일럿 테스트 해야 되고 실제는 또 생산 만들어서 공장 만들어서 좀 이렇게 트라이얼을 해야지 찾는다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머리에 아주 뼛속 깊이 100몇십 년 동안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까지 썼던 소프트웨어들이 아니 모델링 기법들이 이런 일을 못 해준 거예요. 결국은 남 욕할 게 아니고 모델링이 이렇게 모델링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 뜨거운 열망도 있고 있었는데 결국 모델링이 일을 못 해줬습니다. 못 해줘서 항상 못 맞추는 것만 열심히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델링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인더스트리 자체에 안 쌓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설계 만들어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분들이나 사업부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맨 밑바닥부터 베이스 데이터부터 잘 예측하는 걸 보여주고 뭐 현장 돌아가는 리액터 잘 예측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신뢰를 쌓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이걸 다 듣고도 과연 이게 잘 맞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모델링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델링의 문제가 뭐냐? 왜 그랬을까가 이제 오늘 리액터 설계 코스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럼프트 시스템 어프로치,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어프로치.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후자의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어프로치가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럼프트 시스템 어프로치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TR 그림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죠? 뭐냐면, 우리 CSTR 아시죠? 여기 이제 깡통에다가 사이즈에 관계없이 온도 센서 뭐 하나하나 몇 개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도를 우리가 보통 아울러 측정을 해요. 교반을 열심히 해주고. 이게 반응기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반응기, 반응식 구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 온도계 갖다 놓고, 이 농도 갖다 놓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가정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가정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인터랙티브하게 합시다. 인터랙티브. 아무나 쓰면 괜찮아요.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가정이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예? 예. 겁나게 잘 섞인다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풀 믹싱이 된 거예요. T equal 0에. 그렇게 안 되면 이 식이 밸리드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속.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저의 의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이제 LG화학 말씀드렸는데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폴리머 개발 담당으로 여수 공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PVC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랩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장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이제 파일럿까지 만든 다음에 항상 이제 그 어려움이 어디냐면 현장 갈 때 참 그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아주 크게 사고 친 적은 없지만 예상대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이게 연구를 하는 건지 도박을 하는 건지, 파일럿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트레이 하는 게 사실 이게 연구자로서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결국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건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나는 스케일업을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별 이상한 코릴레이션이 다 있는데, 파일럿에서 만약에 무슨 유화제라든지 분산제를 뭐 100을 넣었으면은 공장으로 갈 때는 70을 넣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제 하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별의별 꽁수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이론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해봐서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현장 반응기와 파일럿 반응기와 랩 반응기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될 일이라고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이게 과연 맞냐. 랩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랩도 정확하게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많은 게 요만한 비커에다가 막 200rpm, 300rpm씩 돌려가지고 만약에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웰믹스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그마니까 이제 열 전자도 잘 돼서 거기서 아이소서멀, 랩에서 하면 다 잘 나와. 그죠? 그래서 랩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기 충전해가지고 우리 현장 가보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프리딕션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응기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모델링 해버리는.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럼프트 시스템 그렇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사실을 여러분 하시면 알겠지만, 공장 가봐도 뭐 아직 뭐 이 정도 레벨로 쓰고 계세요. 근데 뭐가 복잡해집니까, 대신? 이식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랩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식도 잘 맞아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분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분포를 고려를 안 하고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보니까 K가 복잡해져. 뭐 복잡해져. 그래서 엄청나게 이상한 식들을 라이센스가 줍니다. 우리가 공장을 사보면은. 근데 걔는 사이즈를 10%만 바꿔도 안 맞는 식이에요. 딱 거기에 맞는 식이죠. 돌려가지고 딱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무용지물인 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모델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피티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냥 모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럼프트 시스템 어프로치를 통해서 맞춰놓은 모델, 그죠? 한 포인트에 맞춰놓은 모델은 뭐가 문제냐? 넌 아이디얼 믹싱이라든지 넌 이퀄리브럼 같은 것을 고려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분포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분포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어디만 유용합니까? 이미 공장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조건 맞춰가지고 밸런스 정도,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많아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내에 어떤 조건 변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공장에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 반응기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 공장이 있을 때 얘기고, 우리가 랩에서 파일럿 간다, 파일럿에서 플랜트 간다, 아니면 내가 50루베짜리 프로세스 갖고 있는데 그걸로 100루베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모델링을 해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응기 설계는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사실이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모델링 넘어갑니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시스템에 온도 센서가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 센서를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에서 뽑아서 측정을 해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 온도는 얘가 측정하고 있는 이 위치의 온도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얘가 굉장히 잘 섞인다면 이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지만 잘 안 섞인다면 얘는 그냥 그 위치의 온도일 뿐입니다. 그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그 위치의 온도를 대변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농도는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빠져나가는 포인트에서의 농도가 되겠죠. 그죠? 프로덕트 라인에서의 이제 뭔가 뽑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세우세요라고 하면 뭐가 맞냐면 반응 레이트는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지만 위치에 따라 변하는 농도와 위치에 따라 변하는 온도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 레이트가 사실은 위치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프로덕트의 농도는 이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현상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우리가 CSTR에서 가정하듯이 내부의 농도랑 같다라고 가정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예측을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이런 수준으로 했다. 우리가 랩에서부터 이런 수준을 모델링을 해서 이런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파일럿도 예측할 수 있고 클래스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CSTR 모델로 대변되는 럼프드 시스템 어프로치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거는 매스 밸런스 NM에 돌아가는 공장에서 매스 에너지 밸런스 쓰는 데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스케일업하고 디자인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뭘 알아야 된다? 분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분포를 실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구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리액터 설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요번에 3일 동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리액터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프리딕티브, 예측력이 있고 스케일러블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명 실험은 뭐 5리터짜리 반응기에서 했어요. 근데 얘에다 갑자기 100루베짜리 사이즈를 주면 그래도 얘는 예측을 해준다 이거죠. 그 반응기를. 왜냐면 얘는 아니까. 100루베가 됐을 때 분포가 어떻게 변할 걸 아니까. 이 모델은. 그죠?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반응기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사실 이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어프로치가 저희 회사의 시작이죠. 저희 회사의 시작이었어요. 이걸 하겠다. 근데 이걸 하려고 봤더니 이제 솔버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DAE 솔버들이 가지고 이제 매스 밸런스 애널리시스 이제 시퀀셜 모델로 많이 푸시는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인티그랄, 파시알, 디퍼런셜 엘지브리 이퀘이션을 풀어야지만 우리가 분포라는 거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랑 같냐? 솔버가 CFD 솔버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CFD 쓰고 프로세스 빌더 쓰시잖아요. 사실 솔버는 두 개가 푸는 거는 인티그랄, 파시알, 디퍼런셜 똑같아요. 다만 프로세스 빌더에서는 지오메트리를 복잡한 거를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CFD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왜 인티그랄 파시알이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전달현상 혹시 많이 들으셨죠? 전달현상, 유체역학.
여기 가면 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나옵니다. 근데 분포를 풀려면 얘를 풀어줘야 돼요. 얘를 핸들링을 못하면은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넣어줘야 되고 이퀘이션에 인티그랄 이퀘이션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솔버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분포를 보겠다는 거니까 시간, 공간 또는 뭐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몰리큘러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이런 분포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런 변수 잡아주고 이런 거를 이제 이퀘이션 잡아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가능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변수만 잡아주면 뭐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농도의 분포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퀘이션들이 있죠. 뭐 그 컴포넌트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든지 뭐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든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든지 인티그랄 이퀘이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퀘이션을 또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터만 봐도 뭐 리액터가 100루베짜리인데 뭐 로컬 일어나는 일은 피지컬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리액션 같은 건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이 언급하는데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에는 컨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케일한 거 나중에 이제 저희 핸즈온 트레이닝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리액션 넣고 플랜트까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분포를 다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를 스몰 스케일에서 라지 스케일까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능해져야지 문제가 가능해지냐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핸들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아까 소개받았지만 아까 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했던 일은 뭐냐면은 CFD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인데 저는 이제 도입을 해서 막 믹싱 해석 같은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니까 뭐 믹싱까지는 어떻게 보겠는데 반응을 물린다든지 좀 프로세스 레벨에서 좀 얘를 좀 같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찾고 하다가 찾은 소프트웨어가 그때 이제 한 2001년도인가 2년도에 찾았던 게 이제 G플랫인데 그래서 같이 커플링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대변해 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스에서 쭉 그걸 하실 텐데 두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클리어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커플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딱 두 가지를 커플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CFD랑 커플링을 하고요. 3차원 해석이 필요할 때. 또 하나는 피지컬 프로퍼티를 커플링을 많이 해요. 피지컬 프로퍼티는 이제 당연히 피지컬 프로퍼티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려고 그러면 위치마다 온도와 위치마다 압력이라든지 조절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로컬별로 다 이제 물속이 틀려지거든요. 계속 불러서 써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유저가 원하는, 유저가 만든 그런 프로퍼티 패키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스펜 거를 그냥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세요. 다양하셔가지고, 열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 쓰시라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CF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써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FD도 자유자재로 링크를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결국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엠피리컬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엠피리컬 코릴레이션은 아시겠지만 경험식이죠. 경험식은 사실은 데이터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구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험식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반응식이죠, 반응식.
우리 아리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쓰는 거 사실은 경험식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촉매 바뀌고 시스템 바뀌면 항상 우리가 실험 데이터로부터 피직 파라메터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파라메터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모델링 얘기를 했는데 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설계죠, 설계. 우리 이거 해가지고 설계하겠다는 거죠. 설계는 뭐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따라다녀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한다든지 뭐 프로덕티비티를 맥시마이즈 한다든지 최적화 문제 항상 따라다닙니다.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델링 기법상에 다 구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반응기 설계라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뭐 꼭 저는 이제 꼭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일해서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런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저희 프로세스 빌더랑 CFD를 하는 것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분포를 이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포를 이해하는 모델링 기법을 뭔가를 도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그럼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자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랩에서나 파일럿 플랜트에서 되는 게 랩에서나 파일럿에서 되는 게 라저 스케일에서는 안 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죠, 지금까지. 그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퀴먼트 디자인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했다 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 믹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분포를 결정합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한 것들, 뭐 케미칼 리액션, 뭐 매스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 위에 거는 이퀴먼트 스케일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가 바뀌면 바뀌어요. 믹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얘가 바뀌면 덩달아 바뀝니다. 밑에 것도. 근데 밑에 거는 사실 이퀘이션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만약에 매스 트랜스퍼나 히트 트랜스퍼에 대한 인트린식 키네틱스라는 이런 걸 구해놨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사실 이 세 가지는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지만 왜 리액션 레이트가 바뀌느냐? 분포가 바뀌니까. 분포가 바뀌니까 내가 원래 이 자리에서 레이트가 뭐 100이 일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면서 분포가 바뀌면서 반응이 50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식은 같은데. 그럼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계산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죠. 스케일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것은 믹싱이라든지 뭐 라지 스케일의 트랜스포터 피나미나 쪽에서는 변하는 게 분명한데 우리가 로컬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들, 그렇죠? 케미컬 리액션이라든지 이거는 랩에서 구한 것들이 상당히 밸리드하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시는 거예요, 또 실험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실험에서 잘 구했어, 그죠? 잘 구해졌어요, 키네틱스가.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플랜트에서 엉뚱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포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은 금방 알았을 텐데, 그죠? 이게 분포가 문제를 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분포가 문제를 준다고 믿었으면은 분포를 이해하기 위한 좀 노력을 했겠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죠? 그랬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차트 같은 실패 사례들이 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제 이번 3일 배우시고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퀴먼트 스케일 디펜던트 한 거랑 이퀴먼트 스케일 디펜던트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에서 구분해서 모델링을 해주고 이 각각을 적절한 방법으로 밸리데이션 해준 다음에 얘를 합치면 이제 이 모델은 사이즈에 따라서
원하는 거를 다 예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작다고 실험을 작은 시스템에서 했다고 분포가 없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음기 설계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객들이랑 저희가 고객들하고 실험하는 80%가 실험 데이터예요. 실험 데이터랑 실험 장치입니다. 분포가 없다고 철석까지 믿고 아이소 서머리라고 자식에게 준 데이터가 사실을 봤더니 그분들은 뭐 난 100도에서 실험했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실험된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 80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꼭 실험 스케일이 작다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럼프 시스템 어프로치에서 가능한 그런 모델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분포 관점에서 꼼꼼하게 과연 내가 만든 실험 장치는 내가 아이소서멀로 100도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과연 100도가 되는 게 맞는지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 데이터에도 실험 스케일에도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CFD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CFD 같이 해서 분포 해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키네틱스 뽑아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제가 강의 잠깐 마치겠고요. 급하게 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셨을 텐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